안녕. 나는 비건 먼지 은나 PD. 나는 삐삐피디야. 우리가 저번에 이번 주에는 어떤 선물을 비건들에게 주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 아니, 그 사이에 우리가 바빌론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지 뭐야? 둘 다 미디어 관련해서 연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자 오늘은 바빌론 영화 이야기를 보려고 해. 주제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려주고 우리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들고 와보도록 할게. 우선은 나 PD 어떻게 지냈어? 나는 지난 주말에는 비건 먼지 촬영을 오랜만에 했지. 비건 먼지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은 조회수가 제일 높은 영상이 있어. 바로 식물은 안 불쌍하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인데 스테디셀러지 스테디셀러. 꾸준히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비건이 아닌 분들도 궁금한 주제여서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뭐 댓글 분위기를 보려고 영상 내용보다는 댓글을 달러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악플도 있고 선플도 있고 한데 그 악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좀 고민해보는 그런 영상을 좀 찍었었어. 음. 삐삐는 어떻게 지냈어? 나는 요가를 시작을 해봤는데 원래는 집에서 하다가 발목이 다치고 나서 집에서 좀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루틴으로 다시 시작해보려고 갔는데 원래 요가 전에는 4시간 정도 공복을 하면 좋아서 일 마치고 나서 바로 요가를 하는 게 좋은데 등록한 데가 좀 너무 늦게 요가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의도치 않게 요가를 마치고 나면 9시 이렇게 집에 들어오게 되니까 뭘 먹을 수가 없어서 저녁을 그냥 프로틴 쉐이크 이렇게 먹고 엄마가 만들어준 강낭콩 강정 이런 거 먹었더니 살이 좀 빠진 거야. 좀 체지방이 줄 필요는 있었지만 그만큼 힘들어서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요가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비건 공동체를 저번 주에 나와줬던 림피디랑 같이 살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집에 가면 공동 공간에 헬스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넓어져서 아마 같이 공동체 안에서도 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안에 있네. 그렇게 지냈어. 너무 재밌어 보여. 이 비건 공동체, 비건 하우스를 준비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는데 너무 재밌어 보인다. 원래 은나 PD가 같이 살려고 했거든요. 맞- 린 PD랑 같이 셋이서 살려고 했는데 탈주했거든요. 근데 또 정작 집을 기깔 찬 데를 찾아 나오니까 이제 부럽다 재밌다 하면서 또 들어오겠다고. 근데 들어오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해. 그러니까 재밌어 보이지만 각자의 그 상황이 다르니까 나는 집 계약이 기간이 안 맞기도 하고 전세를 계속 살고 있었어가지고 이 집은 월세거든 지금. 그래서 맞아. 나는 보증금을 들고 다니고 있는데 월세 부담이 너무 큰 건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지만 아무튼 비건 공동체는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 언젠가 합류하는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고 맞아. 있겠어요. 아니, 나는 이번에 살고 있는 집이 아직 2년 계약이 끝나지 그러니까. 않았는데 빼는 거야. 나는 드디어 내가 서울에서 2년 넘게 사는 집이 나오나 싶었는데 내가 서울에서 7년 넘게 살면서 집을 8번 넘게 옮긴 거야.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살았던 집들도 있는 거지. 뭐 그것은 이제 교환학생 갔던 것들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아찔해져서 근데 8번은 이번에 갈 집을 포함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다. 그렇게 집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결과 12층에는 영화관이 있고 3층에는 운동하는 곳이 있고 그런 정말 꿈의 하우스로 간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여러분들은 혹시 영화 좋아해? 사실 나랑 삐삐 PD랑 둘 다 미디어 학과를 전공했고 또 비건먼지 영상 유튜브 팀을 몇 년 동안 해왔잖아? 맞아. 둘 다 영상에 좀 관심이 많아.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건이 본 영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네. 심지어 은나는 자랑 좀 해줄래? 상 받은 게 있잖아. 상? 어. 그 학교에서 문학과 영화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영화학을 좀 배웠었거든? 너무 재밌고 영화를 찍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휴학하고 독립영화 워크숍을 수료하고 이후에 독립영화 제작에 좀 참여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방금 삐삐PD가 얘기해준 그 상 받은 것은 장편 영화 조감독을 한 적이 있거든? 김덕중 연출감독의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부문에 올랐었고 뉴커런츠 부문 상은 못 받았지만
그 당시 이제 주연이었던 문혜인 배우님이랑 남자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죄송합니다. 남자 주인공 배우님이랑 주연상을 받았었어. 응. 그래서 연출상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그 배우 두 분이 다 주연상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뻤고, 음, 지금도 내 개인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계속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 그래서 열심히 여기저기서 글 쓰는 수업도 듣고 취미로 계속 영상을 해나가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음. 응. 맞아. 그래서 은나는 이전에 독립영화 워크숍도 듣기도 했었고, 나도 학교에서 영화 비평학회를 별도로 하면서 흐름들에 관심이 많았어서 영화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들과 또 중간중간에 비건들이 보는 감수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것 같아. 그 삐삐는 심지어 본업이 영상이잖아. 맞아. 뭐, 본업은 홍보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지. 삐삐가 기획하고 연출한 영상이 되게 재밌거든. 그 일반 홍보 영상과 좀 달라. 그 삐삐만의 색깔이 분명한 그런 연출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음. 자, 영화 전반에 대해 한번 삐삐가 소개해주기로 했는데. 바빌론이라는 영화는 라라랜드와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감독했던 데미안 셔젤 감독이 연출한 영화야. 브래드 피트, 마고 로비,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이고, 그 다음에 1년 8개월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배우들의 마스크를 보면서 찾아낸 새로운 배우, 디에고 칼바라는 배우가 함께 있어. 그 배우들과 함께 1920년대에서 그 이후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까지 넘어가던 시대의 헐리우드 영화 태동기의 헐리우드 현장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어. 나는 이 영화를 비건인 친구 림이랑 보러 갔어. 첫 장면 혹시 영화 본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코끼리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리고 심지어 왜 이동시켰냐? 파티에 가기 위해서였어. 그래서 엄청 이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좀 엄청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고 막 춤을 추고 있고 약간 활발한 분들도 있고 이런 파티에 냅다 코끼리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 그걸 보면서 이 장면을 보는 비건이 친구들은 모두 조금은 저 코끼리의 입장을 생각하겠군 생각이 들었지. 나도 그랬고. 그래서 나는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저음에 민감한 코끼리가 저렇게 악기도 연주되고 있고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시끄러운 공간에 들어간다면 저게 괜찮은 걸까? 정말 저 장면은 어떻게 찍은 걸까? 이 생각 들기도 하고 실제 나는 그냥 그 영화 내에서 왜 파티 코끼리를 부르지? 그게 볼거리라서 불렀겠지? 근데 굳이 살아있는 코끼리를 파티 안에 부르는 게 정말 재밌는 것인가? 이 생각도 하게 되고 돈자랑 아니었을까? 아 그런가? 코끼리를 데려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그런 거지. 볼거리를, 스펙터클을 선사해주는 돈거리인 거잖아, 코끼리에 어쨌든. 깔려 죽으면 어떡하려고. 실제로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파티를 하다가 사람들이 도망치느라 바쁘긴 했지. 그러니까 물론 냅다 좀 중간에 그 내용상 갑자기 등장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 장면이 조금 인상 깊기도 하고 코끼리 걱정이 많이 됐어. 근데 사실 이 영화 중간중간에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치 그치. 예를 들면 마고 로비가 역을 한 넬리 라로이가 뱀에 물리는 장면들 같은 것들도 있고 악어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장면 아 그러네. 그리고 그 쥐를 잡아먹는 아 장면도 맞아. 있어. 근데 쥐를 인간이 막 먹는 장면이거든. 엄청 기괴한 장면인데 이걸 어떻게 찍었는지 궁금해서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 미국에는 휴메인 할리우드라는 협회가 있고 그 협회에서 동물 보호 지침이 132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존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찍은 작품들의 경우에는 인증된 프로덕트라는 인증서 같은 것들을 발급하고 홈페이지에도 같이 게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바빌론은 그 내용에 대해 부합하게 찍었고, 코끼리는 CG였대. 아 너무 다행이기도 하지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진짜 나는 CG인지 예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 잘 찍어서 전혀 몰랐어. 근데 사실 아바타를 보면서도 CG라는 아. 감각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그냥 CG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근데 최근에 메이브라고 새로 AI 아이돌이 나 나왔는데 봤어 뮤비. 맞아. 나도 은나가 공유해줘서 봤거든? 근데 그거는 CG 느낌이 좀 나가지고 많이 나지 그거는. 많이 나서 역시 코끼리를 우리가 자주 볼 일은 없으니까 이게 인공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사람이라는 동물을 많이 보니까 오히려 더 이질감을 많이 느끼는 건가?
어쨌든 아, 아바타도 인조의 그 무언가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은 좀 같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본 게 영화에서 특히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기도 하니까 영화에서는 코끼리가 나온 장면이 좀 제한되고 다시는 나올 일 없이 딱 그 장면만 열심히 마스터링하면 되잖아. 음, 근데 이제 메이브나 AI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질감이나 그런 마무리 같은 거를 정말 실제같이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 렌더가. 근데 그런 어떤 음, 투자 대비 효율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 영화는 조금 더 진짜같이 몰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코끼리를 정말 사실적으로 많이 질감을 마스터링 했을 거고 AI 아이돌은 또 콘텐츠를 내야 되는데 매번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AI 같이 티가 나도 그냥 봐라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기술적으로. 음, 아무튼 근데 너무 CG라니까 다행이고 조금은 음. 그런 동물 윤리 상황이 1920년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나아졌을 거란 생각은 들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고 싶네. 음. 그리고 나는 이 협회 그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보는데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이 천여 개 프로덕션 이상을 관할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10만 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거야. 10만 마리의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협회 하나로서 가능해진다면 한국도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촬영할 때 동물보호 지침 얘기 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몇 년 전에 있었던 드라마에서 말이 갑자기 넘어져서 죽었던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한국의 영상 업계도 많이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맞아. 이제 영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혹시 은나는 영화 볼 때 좀 좋았던 거 없었어? 영화를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무튼 이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약간 감독이 계속 말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거든. 응, 응, 특히 중간에 브래드 피트가 연기했던 그 응, 응. 캐릭터의 두 번째 아내랑 대화하는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데 두 번째 맞아? 여섯 번째 여섯 아니었어? 번째인가? 그 영화 등장해서의 두 번째 캐릭터였고 총 전체로 여섯 번째인가? 아무튼 아니야, 영화 예술 등장에선 세 번째. 세 번째였어? 응, 응. 헷갈려 아주. 아내가 너무 많이 나왔어. 맞아. 아무튼 예술을 업으로 하고 있는 그 아내와 대화에서 영화, 특히 상업 영화라는 게 예술이라고 인정받지 않은 시대가 있었잖아. 특히 노동자 계층이 많이 보는 어떤 콘텐츠로 많이 인식하고 있었고, 응, 그러니까 무시를 많이 받았지. 응, 반대로 그 당시 오페라나 발레, 뭐 아니면 그런 공연들, 뭐 좀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공연들은 예술의 범위에 들어갔다면 영화는 그 당시에 예술이 아니라 그냥 노닥거리면서 그냥 보는 어떤 하찮은 이야기거리들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영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신기한 게 영화 촬영장에서 소리가 안 들어가는데도 오케스트라 단이 있어.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연주를 하고 영화관에서도 소리가 안 되니까 실제 오케스트라 단이 그 안에 상주하면서 영화에 맞춰서 그 노래들을 실제로 연주를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 사운드를 듣는 것과 영화를 같이 보는 되게 복합적인 예술이라 하면서 이게 내가 영화 티켓을 내고 볼 만한 퀄리티일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오히려 그런 실제 사운드를 들으면서 저평가를 한 것도 난 좀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 근데 그 연주를 누가 했냐가 중요하고 어떤 음악을 연주했냐가 중요하긴 하겠지. 그 아마 당시 동네 악단의 수준이었겠지? 방금 삐삐가 얘기한 배경은 좀 무성영화 시대였던 것 같은데, 무성영화 시대에서 내가 알기로도 영화에, 소리를 못 입힐 때니까 너무 그 지루하잖아, 그것만 틀면은.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바로 연주를 해서 엎거나, 혹은 음. 가끔은 나레이션처럼 간자막을 읽어주거나 하는 어떤 진행자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런 게 지금으로 보면 복합 예술이잖아, 일종의. 음. 심지어 요즘은 영화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영화가 그냥 노동자 계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보는 음. 그런 매체가 이미 아니게 되었어. 이게 모든 콘텐츠나 매체가 좀 나는 그런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전에는 저평가되고 처음 나왔으니까 에이 이게 뭐야 젊은 애들이나 좋아하는 이거 별로야 라고 무시받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클래식이 되고 이 영화도 엄청난 그 역사를 담고 있잖아. 그지. 그런 영화에 대한 철학들이 사실은 영화를 넘어서서 그 모든 콘텐츠, 모든 이야기꾼들의 어떤 매체에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캐릭터의 입으로 나올 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내 열정을 쏟을 일이고 내가 너 하고 싶은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었어 라고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꼭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콘텐츠를 상상하고 만들고 혹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뭔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통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 소설도 지금은 소설이 문학의 되게 중요한 갈래 중에 하나고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높아졌잖아 위상이. 근데 조선시대만 해도 국문소설은 특히 엄청 무시받았거든. 논어 이런 거 읽어야지 어디 젊은 애들이 약간 정신 빠져가지고 이야기를 읽고 있냐. 근데 지금 우리 6대 판소리 이런 것도 다 판소리는 시장거리에서 광대들이나 하는 거였잖아. 그때 굉장히 무시받았지. 근데 지금 보면은 다 이게 유산이 되었고 엄청 가치가 높은 콘텐츠가 되었잖아. 그런 걸 보면은 어떤 것이든 간에 당시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무시를 할 수 있어도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꿋꿋이 그걸 해내면은 어떤 먼 미래에 누군가에게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런 게 난 좀 느껴져가지고 그런 철학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영화를 데미안 셔젤이 되게 사랑한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화가 초창기 때 얼마나 노동권이 심각했는지 그리고 험악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숨기지 않고 보여주면서 영화라는 것이 아름답고 예술적인 영역이라고 우리는 이제는 뭐 아카데미상에서 수상하고 막 상 받고 치켜 세우지만 그렇게 고결해서 영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라는 존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여실히 계속 보여줬기도 하고 동시에 그 안에서 영화기 때문에 사랑하는 태도와 달리 영화를 예술로 보지 않는 예술가들이 창작 안에서의 위계를 나누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예술이든 예술이 아니든 뭐 어때 이게 중요해 그렇게 말하는 시선으로 보기도 했거든. 그래서 영화가 또 다른 예술이고 그 정도의 격이야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이 플라톤이 살아있던 그 시대는 기술이랑 사실 동의어였던 맞아, 거야. 맞아. 아티피셜 개념 아트. 자체가 달랐던 시대인데 예술이 시대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인상을 심어주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예술의 영역에서 어떤 언어 위에 있든 나는 영화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데미안 셔젤의 태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한편으론 나는 그 무성영화 시대와 유성영화 시대 넘어갔을 때 그 촬영한 장면들 너무 재밌게 봤거든? 독립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되고 했을 때 약간 도파민이 나온다고 해야 하나? 그 촬영장에 가서 같이 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딱 한 컷에, 오케이 컷을 만들어내는 그 함께 해간다는 감각이 사람들을 좀 고무적으로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 지금 핸드폰에서 삐삐가 웃고 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지? 나는 뮤직비디오를 과제작으로 영상 제작 수업에서 선택했던 게 사운드를 너무 신경 쓰기가 싫은 거야. 무성영화 시대로 가셨군요. 나는 그래서 무슨 영화 시대에 온갖 잡음이 들리는 상태에서 영화를 했던 건데 그 유성 영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미소 짓고 있었어. 쉽지 않지. 유성영화 시대는 쉽지 않지. 내가 알기로 요즘 할리우드는 다 후시 녹음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후시 녹음 할 때 연기 실력까지 연기의 영역으로 보고 있고, 사실 촬영할 때 현장에서의 소음을 다 통제하기 너무 힘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서의 요즘 깔끔한 사운드는 다 만들어져 있는, 믹싱이 잘 되어 있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 배우들의 연기는 거의 가이드로 사용한 오디오로만 사용을 하고, 실제로는 다 와, 녹음을 한다고 알고 있어.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본 바빌론도 아마 내가 생각하기엔 대부분 후시 녹음을 했을 것이고 연기를 한 번씩 더 야, 한 거지 녹음을 해서. 네, 그런 걸 잘하는 배우들이 또 살아남는 것이고 또 사실 나는 방금 든 생각 중에 하나가 그 무성에서 유성 넘어갈 때 많은 배우들이 목소리나 이제 톤이나 혹은 그런 연기력 때문에 이렇게 위상이 달라지잖아 영화 내에서. 근데 난 최근에 아바타 영화 촬영 현장을 누가 이제 올린 영상을 봤는데 지금의 CG 시대에서도 비슷하지 않나. 그 몰입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블루 스크린 앞에서 점 몸에 여기저기 찍은 다음에 연기를 해야 되는데 와, 그치 그치 맞아. 그게 거기서 몰입이 되고 연기가 되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고 비슷한 환경에서 미술을 해온 다음 연기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약간 낙오됐겠지. 근데 그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혹은 영화의 어떤 퀄리티라고 해야 하나? 좀 기준이 높아지거나 달라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낙오자가 생기고 또 새로운 인물이 생기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약간 그 바빌론 영화 내용을 생각하면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게 현실이지 싶기도 하네.
그리고 영화라는 게 존재하고 나서부터는 교차 편집이 시작이 되잖아. 그랬을 때 연극은 시간 순으로 감정의 고조가 차근차근 쌓아 올릴 수 있지만 영화는 씬별로 그냥 끊어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배우들이 감정을 계속 변주하면서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뒷장면을 먼저 촬영할 수도 있는 거지. 맞아, 효율 맞아. 때문에. 카메라를 무엇을 장착해야 되냐의 문제 때문에 내가 먼저 없는 감정을 바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더글로리에서도 박연진과 송혜교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교실 안에서 만나는 장면을 찍었다는 거야. 그 연기의 영역이 영화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 맞아. 점점 영화의 플롯은 복잡해지고 음, 촬영 순서는 사실 배우들을 음, 배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작비를 음.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맞아,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독립영화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보통 음, 몰아찍는다고 하지. 그 맞아. 미술을 해놓은 것부터 쫙 몰아찍고 다른 장면 쫙 몰아찍고 장소별로 몰아찍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지? 연기자 입장에서는 좀 감정을 그때 딱 맞는 컷에 맞춰서 그때그때 끌어올려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 음. 다시 조금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영화 전반에 대해서 좋았던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또 맨 마지막에 영화인의 그 영화 뽕이 차오르는 타이밍이 있어. 어딘지 알지, 알겠어? 알지. 그 영화 후반부에 맨이라는 밑바닥에서부터 영화 감독으로까지 올라가는 감독보단 PD 아니었어? 프로듀서 역할을 아, 했던 맞다, 거지. 맞다. 프로듀서의 역할을 했던 매니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다 멀어지고 영화계를 떠나고 나서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영화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데 본인은 그 영화를 보면서 우는 거야. 사랑은 비를 타고 영화 자체가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면서 떠오르는 신예 스타들, 유성 영화의 빛을 보는 그런 희극을 다룬 영화였다면 매니는 사실은 그 과정을 넘어가면서 쇠락한 사람이고 절정을 갖다가 밑에 내려온 사람으로서 정반대되는 감정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관객들과 다른 마음으로 그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때 영화 푸티지로 사용이 됐던 영화들이 이제 진짜 영화 전에 막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서 고양이가 달리고 말이 달리고 해서 말이 어떻게 달리나 말이 달릴 때 발이 공중에 떠 있을까 아닐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던 시절에 그래 우리 그러면 사진기로 찍어보자 해서 찍었던 사진 같은 것들이 영화의 이전의 시초인데 막 진짜 그런 사진부터 나오면서 맨 처음에 영화의 시초로 알려진 열차의 열차 도착 도착. 아, 음, 유명하지. 그것과 에디슨이 사실 또 시네스코프라는 맞아, 맞아. 것을 만들었는데 그때 찍었던 또 다른 영상도 푸티지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영상의 그 발달사에서 초창기에 있었던 내용을 쭉 하면서 영화가 쭉 나오는데 아 내가 그 20년대, 30년대 영화 창업 발전 과정들을 다 보고 그 푸티지들이 차차차차 넘어가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그 발전의 역사에 내가 동화가 되면서 막 감격스럽고 어, 뽕이 막 차오르는 거야.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 이렇게 날 것 같고 난 영화를 만들지도 않는 사람인데. 영화를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감동이 있을 만한 장면이었지. 맞아.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장면을 보고 자기가 좋아했던 영화들, 공부했던 영화들이 또 나오면서 아, 내가 이만큼 영화를 더 많이 봤지 하는 맞아. 뿌듯함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영화 몇 개나 알아봤어 혹시? 몇 개인지 해보진 않았는데 나도 익숙한 영화가 많이 보였거든. 방금 응, 그 응, 열차 도착 같은 그 아직 스토리를 담기 전에 어떤 그 냅다 영상으로 찍은 응, 다음에 응. 막 영화관에 틀었던 그런 영화부터 최초에 약간 스토리를 넣었다고 하는 그 달나라에 간 사람들?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 아무튼 달나라로의 여행 뭐 이랬던 것 같아. 그런 그 좀 지금 보면 되게 웃기지만 그 당시 최초로 어떤 장치를 해놓고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여행을 가는 것처럼 연출했던 약간 연극적인 영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재밌더라고. 이 영화에 나왔던 푸티지를 찾아보니까 히치콕 감독의 네, 사이코도 아,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도 들어가 있었어. 나도 아까 얘기했던 영화 만들게 된 계기가 됐던 수업 중에 하나인 문학과 영화에서
그때 이제 영화 초창기의 고전들을 막 보여줬단 말이지. 근데 그런 영화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반갑고, 그래서 그 장면들 때문에 아, 영화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영화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영화일 것 같다. 이런 영화는 음, 생각을 했지. 왠지 과제 내줄 거 같지 않아? 이거, 바빌론 영화 보고 여기 나온 영화 10개 보고 또 그냥 영화에 관심이 없더라도 알 만한 영화는 2009년 영화 아바타도 있었고 맞아. 매트릭스 아, 1999년작도 그러네. 있고 최근 것도 많이 나왔네. 맞아. 터미네이터 2도 안에 있었어. 1991년. 근데 사실 터미네이터 2도 그렇고 아바타도 그렇고 다 제임스 카메론이 했던 거잖아. 근데 그것이 되게 영화사에서 굵직한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아바타 2랑 동시 개봉하면서 바빌론이 미국에서 좀 망한 게 있는데 이거를 넣으면서 뭐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예감은 했겠지만 다른 사람 치켜 세워주고 자기는 만들고 싶은 거 만든 제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나는 그 생각도 했어. 편집장이랑 브래드 피트의 그 캐릭터랑 대화하는 대화 내용에서 내 영화 막 포스터들이 거기 붙어 있고 자기가 거기에 이제 주연을 못한다는 거에 좀 슬퍼하는 브래드 피트가 편집장 찾아가는 그런 아, 내용이었잖아. 맞아. 그 장면 어, 너무 좋지. 나 그때 대화에서 약간 그 감독의 어떤 영화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관을 많이 담은 대화였다 생각을 하는데 그 브래드 피트 캐릭터가 유성영화 시대가 오면서 본인의 목소리가 웃음거리가 되고 더 이상 주연을 맡지 못하게 된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왜 나에 대해서 그런 기사를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편집장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편집장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였지.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고 너는 네가 지금 억울하기도 하고 혹은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했겠지만은 너는 이미 한 시대를 엄청 향유했던 배우다. 그러니까 음. 이미 엄청 많은 시간이 지나도 너의 그 빛나던 시절의 배우 연기와 그 이야기가 영화로 남아있고 몇십 년이 흘러도 누군가 그 영화를 꺼내봤을 때 너는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맞아. 그 어, 영화를 보면서 너는 옆에서 살아있는 친구가 될 것이고, 너의 타고난 재능에 감사해라. 음, 아, 근데 그 뒤에가 너무 좋았어. 그렇게 브래드 피트가 그 자리를 떠나. 음. 근데 뒤돌아보면서 탁, 땡큐. 하고 나가. 난 와, 좀 슬펐는데 그 장면은 많이. 나는 그냥, 너무 감동이 진하게 오고, 음, 얘 너무 연기 잘했다고 생각했어. 맞아. 나는 근데 그 대화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영화를 만들고 있잖아. 근데 방금 삐삐가 그 흥하지 않았을까 아쉽지 않았을까 했지만 사실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모든 영화가 흥하지 않을 거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란 말이야. 어떤 영화는 정말 조금밖에 못 보고 심지어 어떤 영화는 걸리지도 못하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계속 만드는 그 마음이 있잖아. 그게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이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랑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음, 중요한 일이라고 내가 믿고 있고 상업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완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산업이라고 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해나가는 마음은 아무리 흥하지 않고 조금밖에 안 보고 넘어간 영화라도 영화가 남아있으면은 몇십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누가 그걸 보는 그 순간에 그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어떤 감동이 있고 그걸 꿈꾸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영화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음, 했어. 공간과 시대를 넘나드는 연결을 꿈꾸는 약간 낭만적인 사람들이 이런 매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음. 하게 됐어. 맞아. 이 시대가 아무리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름을 남기고 싶고 시대를 넘어서서 내 죽음을 넘어서도 남을 남길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 영화 제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음, 맞아. 나는 이 바빌론을 듣고 딱 떠올랐던 게 바벨탑이었거든. 근데 나는 그래서 지식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아서 책을 끝없이 쌓아 올리는 건물을 바벨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 바빌론이라는 게그 로마 시대 이전에 가장 컸던 도시 이름이라고 알고 있거든. 음, 그래서 그 도시가 유적으로만 지금 남아있고 사실은 없고 방금 삐삐가 얘기한 바벨탑도 바빌론 도시에서 세운 게 맞아. 아마 성경에서 그 바빌론 도시 사람들을 조금 나쁜 사람들로 그리고 그래서 바벨탑도 좀 그 욕망의 어떤 오만함으로 상징으로서 그 사람들이 하늘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다. 근데 그거가 안 됐다. 그래서 그거를 벌 주기 위해서 언어를 다 나눠서 다른 언어를 쓰게 만들었다. 이런 이제 성경의 내용이 있잖아. 근데 그거의 어떤 원전이 되는 실제 도시가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라크 고대 유적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도시 중에 하나의 이름이 바빌론이었고, 당시 엄청 번화하고 아름다운 문명에 꼽힌 곳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남아있는 유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엄청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놀고 먹고 뭐 아름다움 추구하는 거 관심이 되게 많았대. 화려하게 음, 치장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로마도 비슷한 문제긴 한데, 그렇게 화려한 도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시민들의 수는 되게 작고 나머지는 다 노예였다는 거지. 다른 민족을 다 노예 삼고 좀 음, 잔인하게 어떤 행동할 수도 있고 침략도 하고 하면서 음, 자기들만 부와 영예와 아름다움을 즐긴 것이지. 근데 음, 어떻게 보면 그거를 비유한 걸로 생각을 했거든. 음. 지금은 망해버렸지만 뭐 지금도 헐리우드는 건재하긴 하지. 하지만 그때 헐리우드가 지금 헐리우드가 아니겠지. 지금도 도시는 있잖아. 하지만 바빌론이라는 도시 살았었잖아. 그럼 바빌론이라는 도시는 어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당시 아주 화려했고 하지만 조금 폭력적이었고 하지만 모두가 좀 그리워하는 어떤 약간의 그리움을 안고 있는 그런 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도시에 대한 비유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어. 바빌론이라는 성경 개념이 동양에서는 잘 쓰이는 개념은 아니잖아. 어쨌든 그 나라에서 잘 이해되는 어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 한국에서는 어떤 단어가 좀 잘 어울릴까라고 방금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버닝썬밖에 안 떠오르는 마이 갓. 버닝썬. 그리움은 없지만 좀 다른 것 어쨌든 같지만. 타락하고 없어지고 아주 화려하고 마약, 네. 화려하고 비슷하지 않나. 음, 어쨌든 마약을 하고 섹스를 하고 막 그 온갖 그 폭력들이 난무하던 시대에 대한 아니야. 직관적인 이미지는 하지만 거긴 꿈이 없잖아. 바빌론 사람들은 꿈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 여기는 꿈이 없어. 그런 지점에서 버닝썬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한국말로는 그래. 말한 대로 이게 성경문화권에서는 좀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달랐을 수 있을 것 같네. 그래서 뭐 다른 평론가들이 바빌론에서 판테온으로 이런 막 해석을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찾아보긴 했는데 나는 좀 와닿지 않는 평론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이야기를 사실 놓치고 싶지 않았던 캐릭터가 한 명 있지. 그 레이디 페이주라는 캐릭터인데, 레이디 페이주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발에서부터 위로 쭉 이렇게 카메라가 올라오는데, 1920년대에 뭔가 재즈한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정장 입은 사람의 얼굴이 심지어 동양인이야. 너무 너무 와, 매력적이지. 심지어 그 사람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 파티장 안에 있는 그 미쳐있는 사람들 다 사로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서 사람을 꼬셔 앉아있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여자야. 어, 그 여자의 입에 냅다 뽀뽀를 하는데 그 여자도 처음 뽀뽀를 해보지만 아주 기분 좋게 뽀뽀를 하고 이게 뭐라마 하는 표정을 짓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이었다. 나는 정말 넬리 라로이? 어제 넬리 라로이. 라로이 캐릭터도 굉장한 빌런 약간 악인이지만 사랑스러운 악인. 맞아. 어쨌든 그 조커의 여자친구 캐릭터도 사실 마고로비가 아, 했었잖아. 그치. 근데 그런 캐릭터를 너무 잘하는 거야, 마고로비가. 맞아. 근데 내가 더 눈에 띄는 것은 잊을 수 없다. 레이디 페이즈. 어땠어? 은나는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였어? 눈에 띄는 캐릭터가? 나는 근데 계속 라로이한테 마음이 가긴 했어. 음, 라로이가 그 처음 등장할 때부터 자신만만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 요즘 흔히 말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지. 근데 그 근자감으로 모두를 휘어잡고 꿈을 이루기 위해 다가가잖아. 하지만 결국엔 또 파멸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마음이 음, 많이 쓰였는데 근데 레이디 음. 페이지도 엄청 인상 깊은 캐릭터였지. 음. 라로이도 미쳐가지고 아빠가 너무 일을 못하는데 일을 주기 위해서 옆에 매니저로 데리고 다니는데 아빠가 너무 빡치고 아빠 욕 듣자마자 아빠를 너무 죽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아빠가 맨날 썰로 풀고 다니는 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뱀 잡으러 가자고 파티 사람들 다 이끌고 아빠가 뱀을 못 잡자 결국에는 자기가 뱀을 잡고 자기는 뱀한테 물리고 그런 음. 걸 보면 라로이도 좀 강단이 장난 없는 사람이다. 아주 음. 무서운 사람이다. 거기에 나오는 뱀 역시 규정에 맞춰서 아. 촬영한 작품 그럼 작업이라고 합니다. 뱀을 이렇게 딱
죽인 장면도 CG였겠네, 그러면. CG는 가짜뱀이었다고. CG가 아니라 가짜뱀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리얼하게 잘 연출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근데 사실 그거를 직접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맞아. 그 사실 레이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실제 모델이 있었대. 근데 사실 이 영화에 대부분의 캐릭터가 실제 모델이 있는 캐릭터더라고요. 나도 이걸 녹음하기 전에 좀 기사를 읽어봤는데 이 레퍼런스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할리우드 활동하는 아시아계 미국인은 단 한 명이었다고 하는데 에나 메이 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배우로도 활동하고 영화 제작에 관련된 활동도 했다고 알고 있어. 그리고 사실 나는 그 라로이랑 레이디 페이지가 서로 약간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연출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또 그렇고 또 라로이에게 처음 연기를 시킨 감독이 그분도 레퍼런스가 있는데 도로시 아즈너라고 하는 사실 20, 30년대에 할리우드에 여성 감독이 많지는 않았었거든. 나는 근데 이 영화에서 처음에 그 주인공이 라로이한테 연출을 시키는 감독으로 여성이 등장한 것도 되게 신기했고 심지어 그 여성 감독의 그 레퍼런스인 방금 얘기한 도로시 아즈너가 실제로 그 레즈비언인 여성 감독이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분이 최초의 여성 감독, 그 최초의 여성 영화를 감독한 여성 감독이자 그 붐 마이크를 고안했대. 왜냐면 이게 따라다니면서 녹음할 수 있게끔 그 붐에다가 마이크를 다는 걸 고안한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마이크가 고정돼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다 같이 고생한 장면이 나오잖아. 그 여성 감독과 함께. 근데 실제로 이 레퍼런스 되는 인물이 그런 어떻게 하면 쉽게 음향도 따고 영화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분이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기도 했는데 역시 인상 깊은 거는 동성애자였다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쓰는 게 감독이 되게 치밀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캐릭터를 이렇게 배치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어. 맞아. 영화의 주축이라고 잡은 사람은 성공한 대스타인 잭 콜레드, 그 다음에 떠오르는 신예의 스타 넬리 라로이, 그리고 땅바닥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던 데서부터 프로듀서가 되는 매니. 근데 그 외에도 옆에서 음악을 계속 담당하는 시드니 팔머의 역할을 흑인에게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분명히 존재했던 아시아인 여성, 그 다음에 레즈비언에 대한 이야기를 레이디 페이지로도 소환을 하고, 또 별도의 되게 중요한 인물로 가십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의 캐릭터도 비중 있게 두잖아. 그랬을 때 이 전반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이 영화의 장르가 드라마기도 하고 스릴러기도 하고 블랙 코미디기도 하지만 인물들의 골고루 초점을 맞추면서 그 인물들 간의 고민을 통해서 결국에 같이 고민하게 되는 거는 이 영화 전반의 산업계가 어떻게 변모했는지 진짜 영화 산업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다. 방금 드라마에 생각났는데 나도 이 영화 보고 나서 딱 생각한 게 감독이 진짜 한시도 지루할 틈 없이 로맨스, 드라마, 스릴러, 액션 그리고 방금 얘기한 영화사까지 담아가지고 진짜 인생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단순히 몇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인물을 시작해가지고 이 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되게 확장을 하려고 한 게 느껴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화 시간이 되게 긴데도 불구하고 난 하나도 길게 안 느껴졌거든. 189분인가? 거의 이제 3시간이 넘어가는 사실 아바타가 조금 더 긴 것 같아. 아주 긴 영화인데 이 너무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잘 배치해가지고 좀 지루할 틈 없이 따라갈 수 있었고 사실 이거 신내 20일 이동진 기자 같은 경우는 흑화한 라라랜드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 난 이것도 약간 부족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이건 라라랜드랑 비교할 수 없는 라라랜드도 물론 훌륭한 영화지만 이 영화는 조금 더 큰 얘기를 하려고 아주 작은 얘기부터 주인공 인물들, 그리고 주변 인물들, 그리고 전체 이 세계관이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 변화의 흐름, 그리고 전체 인생에 대해서 담으면서 아주 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화 시간을 길게 잡은 게 아니었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의 MZ 세대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되게 산업이 빨리빨리 변모하기도 하고 그때 맞춰서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될 텐데 영화 안에서도 그 영화 기술에 대한 수용과 고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계에서 변화의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시점을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혹은 그 시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그래서 산업의 성장과 쇠퇴 이런 것들 속에서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같은 것들도 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과 겹쳐 보이면 또 다른 시선으로 이 영화를 볼 수도 있겠다. 영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동감해. 기술이 변하고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또 새로운 이야기의 형태가 생기고 음, 그 기술에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 혹은 음, 이 기술에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모두의 그 역할이나 위치가 바뀌는 것 같고 음,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살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본질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거든. 우리도 마케팅을 하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떤 채널이 등장하는가에 따라서 포맷도 되게 많이 바뀌잖아. 그치? 그랬을 때 우리도 이런 산업군의 변화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무엇에 대해서 본질을 깊게 질문하고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것의 본질은 결국은 스토리텔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공감해.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듣고 싶어 하고 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교점을 계속 찾는 것이 그 힘을 잃지 않으면 다른 어떤 매체가 등장하더라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 은나는 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도 궁금하네. 나는 스토리텔링도 물론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그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또 관찰과 애정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 음, 사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도 그렇게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도 본업이 이제 온라인 마케터니까 계속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은 스터디하고 어떻게 이거를 같이 활용할지 혹은 알릴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삐삐가 얘기한 대로 매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바뀌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본질은 사람들이 어떤 걸 듣고 싶고, 어디에서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나랑 연결될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결국에 스토리텔링의 목적도 연결이잖아. 그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적절한 매체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연결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애정인 거지. 그래서 음, 이 영화를 만든 사람도 영화에 대한 애정이 있고 영화를 만들고 보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한 어떤 오마주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영화를 음, 지금까지 만들어 온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어. 아무리 뭘 음, 폭로하고 어떻게 희화화하기도 하고 그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긴 해도 그 안에 애정어린 시선이 난 느껴졌거든. 그 음, 사람들의 애정어리게 보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걸 그냥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느낌? 그리고 영화를 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또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이걸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느꼈단 말이야. 근데 음, 그런 어떤 애정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런 진심이 담긴 이야기가 있을 때 그때서야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연결을 위해서 계속 새로운 매체를 고민하는 건 또 필요하지. 왜냐면 음,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이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내가 애정한 대상이 어떤 매체를 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 예를 들면 요즘은 드라마도 옛날같이 TV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OTT 서비스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관에서 보는 사람도 물론 아직도 있지만 다양한 이제 서비스로 영화를 보잖아. 근데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내가 이 스토리를 전달하고 싶은 대상이 지금 어디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있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기획할 때랑 팟캐스트 기획할 때 다르잖아. 그런 그지. 것처럼 이 연결의 대상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혹은 어떤 상태로 이야기를 들을지를 상상하는 것도 애정의 일환이라 생각을 하기도 해. 갑자기 떠오른 내가 음. 미디어 전공자들은 모두 알아들을 것 같은 마샬 맥루한이 말한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이게 생각이 나는데 결국 메시지랑 미디어는 함께 가는 거지.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음. 오늘 이렇게 바빌론에 대해서 떠들어 봤는데, 변화의 기로에서 각자에게 와닿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다른 말들이 궁금해서 댓글을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디어를 너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다음 주 예고는 또 선물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지만 또 중간중간에 오늘처럼 우리가 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길게 들어줘서 고맙고, 우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 다음에 만나.
안녕. 안녕.